자, 3학년 예술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기 온라인 수업 세 번째 강의를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르누아르를 비롯한 다양한 어떤 화가들의 화풍을 살펴봤고, 그 중에서도 르누아르 작품의 세 가지 작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세 가지 작품에 담겨 있는 미술 유파와 그 유파들의 어떤 특징들, 그리고 그 화가의 특징들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봤고, 맺은말 부분에 본문에서 언급했던 르누아르의 어떤 작품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맺은말에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림은 영혼을 씻어주는 환희 선물이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혼을 씻어주는 환희 선물, 여기에 르누아르의 어떤 예술적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선물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예술 작품 자체로서의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이 대중들에게 전달될 때 그 대중들에게 어떤 환희라든가 기쁨과 같은 유형의 정신적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르누아르의 어떤 예술 철학, 예술관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르누아르의 어떤 예술관, 철학이 잘 반영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의 진지하고 낙관적인 예술 철학은 실로 깊은 감동을 준다. 하지만 그가 밝고 행복한 그림들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체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온갖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켜 극복했기 때문이다. 르누아르는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삶을 살아왔다고 했죠. 그래서 물론 화가로서의 어떤 업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굉장히 부유한 어떤 경제적 부를 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던 시절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이 어떤 예술 철학을 지켜나갔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어려웠던 시절의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예술로서 승화하였다 라는 점에 초점을 둬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는 1890년도 초부터 류머티즘으로 손가락이 비틀어져 붓을 손목에 묶고 작업하였으며, 붓을 손목에 묶고 작업했대요. 그래서 예술가로서, 화가로서 어떤 경제적 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 이렇게 손가락이 비틀어지는 어떤 병에 걸렸지만 붓을 손목에 놓고 그 예술 작업을 이어나간 부분에서 어떤 예술가로서의 어떤 장인 정신이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붓을 손목에 묶고 작업했는데, 손목에 묶고 작업한 부분은 굉장히 어떤 정신적 의지가 강하다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그 후에는 퇴행성 류머티즘 증세가 심해져 다리까지 마비가 됐어요. 자, 다리가 마비되어 휠체어에 의존하면서도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다. 또한 그의 어린 두 아들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부상을 입고 부인 알린이 당뇨병으로 사망하여 홀로 남게 된 순간에도 그가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삶의 의미인 그림, 영원한 동반자이자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죠. 자, 나의 삶의 의미인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로까지 그림에 대한 어떤 인식이 투철해야 화가로서의 어떤 삶이 행복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애니메이션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그 애니메이션의 어떤 제작 활동이, 또는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 나의 삶의 동반자이냐, 또는 나의 삶 자체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잘 선택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애니메이션 작업 활동이라든가 그림 활동에 좀 자신의 어떤 삶과 접목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그래서 곧 그 자신이 가장 깊은 고통을 겪었기에 그는 진정한 행복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 진정한 행복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 자, 일반 대중들이 인식하고 있는 행복과는 좀 차원이 다를 수 있어요. 자, 고통을 겪어온 르누아르에게 있어서 행복은 그저 일상의 어떤 삶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자, 고통을 겪어온, 경제적 궁핍과 고난과 시련을 겪어온 르누아르에게 있어서의 어떤 행복,
자, 그것은 일상의 어떤 평범한 삶이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필자가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자,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고통을 극복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맺은말 부분까지 우리가 이 설명문을 살펴봤어요. 전체적으로 르누아르의 어떤 삶과 생애가 포함되어 있고, 르누아르의 어떤 화풍, 자, 그 화풍에 반영되어 있는 구체적인 어떤 새 작품들을 자, 소개하면서 자, 그것이 어떤 예술적 가치로 승화되었는가까지, 자, 그 부분까지 정리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설명문 한 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이 인문과 예술 분야가 접목된 독서 제재의 유형 첫 번째 작품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인문과 예술이 접목된 독서 제재를 살펴보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느냐를 또 한번 같이 학습 활동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1번 볼게요. 르누아르의 작품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어요. 정리해보자라는 것은 설명문, 정보 전달의 어떤 그림만큼 각각의 문단을 정리할 수도 있고, 이것처럼 르누아르의 각각의 세부 작품들, 세 작품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일단 독서 제재에서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 정보 전달만 여러분이 찾아서 정리하면 되는 활동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활동이니까 자, 여러분이 직접 활동을 해보면 좋을 텐데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피아노 치는 두 소녀라는 작품이 있었죠. 자, 피아노 치는 두 소녀라는 작품 여러분 기억나요? 굉장히 묘사를 생동감 있게 했잖아요. 뭐 통통한 손, 뭐 생기 넘치는 어떤 두 소녀의 어떤 모습들. 자, 그리고 배경은 추상적으로 처리가 되어서 두 소녀의 모습이 굉장히 생생하게 부각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언급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배경의 거친 붓터치, 그리고 여백이 두 소녀를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 화면에 생기를 불어넣어준다라는 부분을 미리 제시를 했고요. 자, 두 번째를 보시면 자, 두 소녀의 정답고 사랑스러운 모습, 정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묘사가 됐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추상적 붓터치가 이 부분은 여러분이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를 못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소녀들의 앞에 펼쳐질 미지의 세계를 향한 순수한 꿈의 선율을 들려주고 있는 듯 하다라고 해서 필자의 주관적 견해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배경, 추상적으로 묘사된 그 배경 자체가 자, 소녀들의 무궁무진한 어떤 꿈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묘사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필자의 주관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었죠. 자, 두 번째, 르누아르의 두 번째 작품, 기타를 연주하는 스페인 소녀. 역시 소녀가 등장했어요. 자, 그래서 그 소녀의 어떤 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일단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스럽고 생기 넘치는 소녀의 존재, 그것이 바로 생의 예찬이다. 자, 그리고 밝은 색채에서는 삶의 기쁨, 밝은 색채에서는 삶의 기쁨이, 자, 붉은기가 도는 포동포동한 소녀에게서는 싱그러운 어떤 젊음이 느껴진다라고 필자가 묘사를 했었어요. 자, 마지막 작품이었던 화병의 꽃에서는 어땠나요? 자, 화병의 꽃에서는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듯 애정어린 붓터치, 자, 애정어린 붓터치로 그린 알록달록한 솜사탕과 같다고 묘사했었고, 풍성하고 푹신한 느낌을 전해준다. 풍성하고 푹신한 느낌을 전해준다라고 필자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죽음의 순간이 올지라도 이 순간만은 아름다움과 매혹적인 향기로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는 꽃에 대한 예찬. 자, 이런 부분도 더불어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감상 내용을 여러분이 자, 머릿말 본문 맺은말이 아니라 본문에 제시된 르누아르의 세 작품에 초점을 두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2번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르누아르의 어떤 작품 세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세요. 역시 같이 한번 보는데 이거는 예시 답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답안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르누아르는 마치 골목길에서 마주칠 것 같은 일상생활과 사람들의 모습을 확폭에 담아냈다. 그래서 르누아르는 사실주의적 어떤 성향을 담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세계나 아니면 어떤 미래의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평범하게 관찰할 수 있었던 자, 소녀들이 생기 넘치는 어떤 모습들을 담아냈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의 어떤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냈다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를 보면 두 번째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르누아르가 밝고 행복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까닭은 이 부분 중요하죠. 자신이 처한 온갖 고통을 예술로 승화해서 극복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왔던 유년기, 자, 그 유년기의 어떤 어려움을 성인이 돼서 예술가로서 극복을 했기 때문에 자, 그것이 예술 행위 자체가,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르누아르에게 있어서는 행복, 삶의 행복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삶과 예술에 대한 관점에 주목해서 르누아르의 작품과 다음 그림을 감상해보고 작품의 소재와 작가의식을 비교해보자 라고 했어요. 이거는 김득신의 야장 단련이라고 해서 대장장이의 어떤 쇠매질이라는 자, 우리 어떤 민속화입니다. 자, 그래서 민속화인데 조선 후기 어떤 서민들의 어떤 생생한 삶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굉장히 여러분이 배웠던 조선시대의 화풍에 대해서도 여러분 공부를 했나요? 미술사 시간에 조선시대, 유럽 또는 서구 또는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화풍만 공부했어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화풍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런 민속화 같은 경우는 어떤 경향성을 띠고 있는 그림이라고 배웠어요? 네? 소박하면서도 향토적인? 소박하면서도 향토성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맞아요. 자, 그래서 당시 조선 후기 어떤 평민들의 어떤 삶의 모습, 자, 평민들 중에서도 대장간에서 일하는 대장장이들의 삶의 구체적인 어떤 모습과 실상을 있는 그대로 현장의 어떤 생생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려냈어요. 그래서 쇠를 달구는 모습, 불에 달구는 모습과 그것을 내려치는 모습, 그리고 우통을 벗고 자, 덥겠죠? 자, 그래서 그 열기 때문에 더워서 우통을 벗고 일하는 어떤 그런 어떤 평민들의 모습들을 담아냈고 뒤에는 어린 아이가 한 명 구경을 하고 있네요. 대장간에서.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대장간에서의 어떤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굉장히 생생하게 그려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필진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볼게요. 자, 김득신의 작품인데 이 김득신의 작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김득신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 후기 서민들이 등장하는 풍속화예요. 풍속화라고 하기도 하고 민속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풍속화는 해학적이면서 자, 해학적이다라는 부분은 어떤 문학 용어죠. 그래서 문학 용어로서 해학과 풍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했는데 2학년 때 자, 해학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해학이라는 것은 해학 주체와 해학 객체가 함께 웃음을 공유하는데 자, 비판과 공격이 웃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 무엇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했었죠? 해학 대상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어떤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는 웃음을 유발하는데 동정과 연민의 어떤 성격을 발견할 수 있나요? 그냥 대장간에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은 보이잖아요. 힘들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독자로 하여금 저 더운 날씨에 저 불을 달구는 대장장이들의 어떤 삶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연민이 어떤 감정을 품게 합니다. 자, 그래서 해학적이라는 어떤 부분을 언급한 거예요. 자, 해학적이면서도 생동감이 넘치는 생동감이 넘치죠. 자, 마치 지금 내가 대장간에 있는 듯한 느낌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해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묘사로 다양한 삶의 현장을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준다.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나올 수 없는 그림. 그래서 당시 조선 후기의 어떤 대장장이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 시선이 없었다면 김득신 화가에게 있어서, 김득신 작가에게 있어서 이런 작품이 탄생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들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자, 당시 대장간의 어떤 이런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르누아르 작품과 이 김득신의 어떤 민속화를, 풍속화를 비교해보고
어떤 작가 의식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르누아르의 어떤 화풍에 담긴 작가 의식과 김득신의 이 작품에 담겨 있는 작가 의식을 비교해 보자는 건데 혹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예시답안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시답안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는데요.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르누아르는 일상생활과 사람들의 모습을 대상, 이건 공통점인 것 같죠? 일상생활과 사람들의 모습을 대상으로 해서 삶의 기쁨과 행복이 느껴지는 그림을 그렸죠. 김득신도 마찬가지예요. 김득신도 그런 대장장이들의 어떤 일상적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김득신의 그림 역시 서민들의 삶을 소재로 했고, 자, 이들이 어떤 노동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삶의 현장 또는 삶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소재로 하였다라는 부분은 공통적이에요. 자, 이러한 그림은 일상생활과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 자, 공통점만 제시를 했네요. 보니까 일상생활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에 기반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자, 차이점은 언급하지 않고, 자, 르누아르의 어떤 작가의식과 김득신의 어떤 작가의식이 이러한 평범한 삶에 기반을 두고 있고, 자, 평범한 삶을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생동감 넘치는 삶의 현장을 그렸다 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뭐 굳이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금방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갈게요. 자, 3번 볼게요. 3번은 이제 르누아르의 작품은 아니고 아드리안 반 위트레흐트의 어떤 작품인데, 이거 여러분 미술사 시간이나 미술 시간에 배웠나요? 이 작품 1642년 작품인데, 아드리안 반 위트레흐트의 꽃과 해골이 있는 정물이라는 작품이에요. 이거 배운 적 있어요? 안 배웠어요? 정물은 많이 안 배웠어요. 정물은 많이 다루지 않고 그냥 뭘 주로 다뤄요? 미술 시간에? 미술사나 미술 시간에? 그러니까 생동감 넘치는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많이 그리나요? 인상파나 어떤 파에 있는 작가 다양한 유파에 대해서 그런데 인상파 위주로 배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작품 르누아르 작품과 자, 바니타스 회화의 차이를 설명해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니타스도 어떤 유파인가 봐요. 미술 유파인가 봐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러면 바니타스라는 어떤 게 뭘 의미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니타스는 뭘 의미하느냐? 공허, 금방 지나감, 단명, 짧은 어떤 생을 의미하는 거죠. 단명을 뜻하는 라틴어 바누스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는 해골, 모래시계, 악기, 놀이기구, 비눗방울 등의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자, 존재와 인생이 덧없음, 세월이 무상함, 현세적 쾌락의 허무함, 허무주의네요. 자, 등을 강조하는 그림으로 여기에는 유럽 사회를 휩쓸었던 30년간의 전쟁과 유럽에서의 30년 전쟁과 페스트가 창궐하여 야기된 불안이 반영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간은 부정적인 어떤 묘사가 주를 이루네요. 자, 바니타스 화풍은 바누스에서 유래했는데 덧없음이라든가 무상함, 허무함을 자, 주된 어떤 포인트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작품을 보면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으시시하죠. 해골이 나와 있는 이 모습, 해골이 꽃과 같이 병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골은 일반적으로 어떤 죽음과 단절을 의미하는데, 자, 이 죽음과 단절을 의미하는 이 해골을 자, 그림에 묘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은 짧고 삶은 덧없고 허무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가 드러난 것 같아요. 특히 해골 바가지를 정중앙에 배치를 했죠. 그래서 그만큼 허무함과 인생이 덧없음을 강조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또 이렇게 세부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부연 설명을 해주냐면, 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세월의 흐름을 정물화를 통해서 드러냈는데, 침식되거나 부패하는 물체의 표면과 그 위에 덮여있는 먼지, 활짝 피어난 꽃들 사이에 시들어 떨어진 꽃송이들 등이 그것이다. 또한 노래나 연기, 음악과 같이 물질적인 실체가 없는 소재들 또한 세월의 무상함을 암시한다. 노래라든가 연기 또는 음악과 같이
자, 이렇게 시각화할 수 없는 대상, 구체화할 수 없는 대상들을 언급했다면, 자, 그것 또한 어떤 서울의 어떤 무상함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르누아르의 어떤 사실주의는 아니지만 그 이상파의 어떤 유파와 자, 이 바니타스의 어떤 유파 사이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래서 전공자인 여러분이 더 잘할 것 같지만 여러분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예시답안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예시답안을 보면 르누아르는 했어요. 일상적인 것을 소재로 하여 삶의 기쁨과 행복, 아까 다뤘던 내용이죠. 자, 그림을 그렸다. 그는 이러한 그림을 통해 인생에서 즐길 수 있는 삶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삶이 일시적이고 부질없는 것이라도 자, 그죠? 그 르누아르는 삶의 어떤 순간을 주겠었죠. 삶의 순간이 환희와 기쁨, 자, 그리고 회화를 통해서 얻는 삶의 만족감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었어요. 삶이 허무하다거나 삶이 더덥다거나 삶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인식하지 않았었죠. 자,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인생을 즐기라는 메시지를 르누아르가 전달한 반면에 자, 그에 반해 바니타스 회화 뭐 유파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바니타스 회화에서는 이와 정반대라는 거죠. 삶이란 덧없는 것이다. 삶의 어떤 순간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덧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흐름과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잊지 말라. 우리는 언젠가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존재이니 순간순간의 어떤 기쁨과 행복감, 만족감보다는 그러한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약간 허무주의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니타스 회화와 르누아르의 어떤 예술과는 극명히 대비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개인적으로 인생이 허무에 빠져 살면 굉장히 삶의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르누아르의 순간순간이 어떤 삶의 기쁨과 또는 환희나 보람을 찾아 나가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선생님은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보면 회화에 나타나는 인간과 삶에 대한 관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모둠별로 그림 엽서를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모둠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졸업하고 시간 남으면 한번 다시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고 친구들끼리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다룰 작품은 김교빈, 이연구 작가의 순자의 성악설이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여러분 윤리와사상 또는 윤리 시간에 배운 성선설과 성악설과 관련된 독서 제재예요. 그래서 이 순자의 성악설이 나왔다는 것은 인문 분야의 글은 맞거든요. 인문 분야의 글은 맞는데 이것이 예술과 어떻게 접목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자의 성악설이라는 인문학적 요소의 글과 자, 예술이 어떻게 접목되어 있느냐. 왜냐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소단원이 인문과 예술을 접목한 독서 제재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예술과 어떻게 접목되어 있을까? 아니면 예술이 배제되어 있는 인문 분야의 글일까?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가면서 공부를 할 건데 일단 제목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친숙하죠. 순자의 성악설, 여러분 뭐라고 배웠어요? 성악설을 뭐라고 배웠어요? 선천적으로 뭐 하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인간은 악해. 그래서 인간은 원래부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현상이 벌어지거나 또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부분들은 후천적 학습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순자의 성악설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될 것 같아요. 이에 반해서 우리가 배웠던 맹자의 성선설 이런 부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인간은 순하고 착한데 자, 사회적인 외부 요소에 의해서 또는 자, 인간이 태어나고 어떤 학습적 요소에 의해서 악한 것, 부정적인 요소들을 체득하고 자, 그것에 의해서 범죄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부정적 현상들이 발생한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자, 김교빈, 이연구 작가는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설명문이야. 그래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머릿말 부분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한 것일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뭘 근거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고 했느냐? 라는 부분을 따져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자, 순자도 맹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을 선천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자, 본성은 자, 선천적인 것이다 라는 점이 순자나 맹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현상 자체가 다른 거죠. 자, 본성이란 배우거나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인간이 도덕적 측면에 주목한 맹자와 달리 순자는 배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욕구에 주목했다. 자, 이 부분이죠. 순자는 뭐에 주목했대요? 자, 인간이 배고프면 먹고 싶어 한다. 약간 1차원적으로 인간을 판단한 거죠. 여러분도 한 12시쯤 되면 배고프죠? 자, 그리고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싶대요. 마찬가지예요. 겨울이 되면 여러분 그 두꺼운 옷을 꺼내들죠. 자, 피곤하면 쉬고 싶어. 지금 자고 있는 학생들은 피곤하기 때문에 1차적인 욕구에 의해서 지금 엎드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인간이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어떤 욕구. 자, 이러한 인간이 자연적이면서 생리적인 욕구, 이 욕구를 1차적으로 충족시키고 난 이후에야 자,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둬서 순자는 성악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순자의 측면을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순자가 자, 이런 1차원적 욕구에 주목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성악설을 내세웠다는 건데, 자,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어떻게 또 해주는지 볼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욕구는 귀가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눈이 좋은 빛깔을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은 감각기관의 어떤 이기적 욕구가 통한다. 자, 그런 1차원적 어떤 감각의 자, 충족을 위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기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자는 이러한 생리적 욕구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이기심이 자, 이런 이기심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1차원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생리적 현상에 즉, 이 생리적 현상을 이기심으로 규정하고 그 이기심은 인간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욕구대로 간다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초점을 뒀네요. 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 욕구대로 간다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다툼, 갈등이 발생하면 자신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타인을 배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표면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인간은 악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라는 쪽으로 풀어나가고자 하네요. 자, 그래서 순자가 계속해서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필자가 순자가 볼 때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이었다. 자,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을 또 예로 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춘추 전국시대를 예로 들었냐?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죠? 역사 시간에 춘추 전국시대는 봉건체제 내의 하극상이 잦았다. 학명이 잦았다는 거죠. 그리고 민중에 대한 수탈, 관리들이 어떤 민중에 대한 수탈이 극에 달한 어떤 시기이다. 자, 이런 어떤 당시 역사적 현실을 토대로 했을 때 인간이 어떤 본성이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필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라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이 악한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필자가 또 다르게 내용을 전환시키네요. 이 부분. 그러나라는 접속부사를 표지로 들어서 내용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자, 내용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필자가 보기에는 순자는 그렇게 언급을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인간은 악한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선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스스로 자신의 악한 본성을 거스르는 착한 행위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이냐?
자, 그러면 인간이 선천적으로 악하다고 순자가 이야기했는데 그 이외의 어떤 사례, 선하게 행동하는 사례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필자가. 자, 그래서 머릿말 부분에서는 순자의 어떤 성악설과 성악설이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필자가 그렇다면 반대의 어떤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자, 그럼 본문 부분에서는 순자의 어떤 성악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문적 이론을 펼치면서 제시를 해줍니다. 자, 본문 부분 첫 번째 볼게요. 자, 순자는 무엇을 어떤 이론적 학설을 들었느냐? 자, 순자는 인간이 마음의 작용을 성, 정, 려, 위의 네 부분으로 나누었대요. 자, 성과 정과 려와 위의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럼 성, 정, 려, 위가 뭐냐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줬겠죠. 자, 이 네 부분은 마음이 움직이는 순서이다. 마음이 성에서 정으로, 정에서 려로, 려에서 위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서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악하게 작용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단계인 성에서는 이라고 해서 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단계인 성에서는 자,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삶의 자연스러운 본질이자 날 때부터 지닌 본성이다. 자, 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어떤 본성을 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봤듯이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어떤 생리적 본성. 자, 이 생리적 본성이 자, 순자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단계인 성의 단계라는 거야. 자, 인간의 마음작용이라는 첫 번째 단계인 성이 바로 인간의 본성인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생리적 욕구와 밀접하게 닿아 있다는 겁니다. 자, 둘째 단계인 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둘째 단계인 정에서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밖에 있는 사물들과 만나서 생기는 감정이다. 이 감정인데 본성과 감정은 다르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물들과 만나서 생기는 감정. 그래서 타인과 접촉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상물을 접하거나 했을 때 발생하는 감정인데 이 감정은 생리적 욕구와는 차원이 다르죠. 자, 그러면 밖에 있는 사물들과 만나서 생기는 감정이다. 예를 들어서 뭐 좋다라든가 또는 나쁘다, 자, 노여움, 슬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자, 타인과의 어떤 접촉, 다른 대상물과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 자,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작용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자, 셋째 단계 려는 뭐냐? 자, 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죠. 려라는 단계는 세 번째 단계는 구체적인 감정이 생긴 뒤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이런 감정이 생긴 뒤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하는 단계. 자, 그러면 대상물과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내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면 그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려의 단계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 려의 단계. 자, 그래서 사람의 어떤 사고작용에 해당한다. 자, 네 번째 단계인 위는 뭐냐? 자, 네 번째 단계인 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죠. 자, 네 번째 단계인 위에서는 자, 뭐라고 언급했어요? 선택이 끝난 후 실행에 나가는, 선택이 끝난 후에 실행에 가는 의지적 실천이다. 자, 그러면 내가 특정 감정을 느끼고 자, 어떤 사고작용에 의해서 행동으로 나아갈 때 자, 그 행동으로 나아가는 어떤 실천작용을 우리가 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단계에 걸쳐서 자, 순자는 사람이 사고를 하고 자, 그 사고의 결과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선한 작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작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자, 이 네 단계를 거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본문 두 번째 단계에서 이 네 가지 단계에 걸쳐서 자, 사람이 어떻게 악하게 행동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아마. 본문 두 번째 부분 볼게요. 자, 위에서 말한 네 단계를 구체적인 어떤 상황과 연결져서 생각해보자. 자, 지금 내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여러분이 사흘 동안 굶어본 학생 있어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본 학생 있어요? 뭐 의도적이든 아니면 아파서 못 먹었든 간에. 선생님은 어제 좀 속이 안 좋아서 한 2끼 정도를 굶었거든요. 2끼 정도를 굶으니까 힘이 굉장히 없고 속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먹어야겠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죽을 싸서 먹었는데 그런 자 하루도 아니고 자 그런 어떤 이틀 사흘에 걸쳐서 굶었을 때 인간은 당연히
뭐 음식물을 찾겠죠. 살기 위한 어떤 욕구가 발동해서 음식물을 당연히 찾겠죠. 자,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서 자, 그러면 본성은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싶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성 자체가 자,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싶다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이다. 자, 앞서 언급한 성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그때 떡과 음료수를 본다면 입에 침이 고이면서 저 떡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상을 굶었는데 앞에 떡이 딱 놓였어요. 그럼 저 떡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어떤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 배웠던 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다. 그리고 내가 당연히 먹을 자격이 있는데도 누군가가 부당하게 먹지 못하게 한다면 노여워지거나 슬퍼질 수도 있다. 감정이죠. 노여움과 슬픔의 감정을 또 느낄 수 있어요. 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또 내게 먹을 차례가 돌아오면 기쁘다, 즐겁다 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먹어야 하는 순서가 다가오면 기쁨을 느낄 것이다. 여러분도 급식 줄을 쓰다가 내 차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가 드디어 밥을 먹는구나 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죠. 아닌가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성과 정이 작용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런 어떤 순차적인 반응 말고 내용의 전환을 통해서 예외적인 사례를 또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본성과 감정대로만 움직이는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곁에 자기보다 더 불쌍한 어린아이나 노인이 있다면 고민에 빠진다. 생각이 빠진다는 거죠. 나보다 더 나는 사흘 굶었는데 한 달 굶은 아이가 있어. 그 다음에 뭐 나보다 약한 어린아이나 노인이 있어요. 어르신이 있어. 그러면 내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먹을 음식을 저 아이나 어르신에게 먼저 주어야 될까? 라는 어떤 그러한 고민. 자, 그래서 이런 고민의 결과 려의 단계죠. 자, 그래서 이런 고민의 결과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 자기 혼자 다 먹어버릴 수도 있고 불쌍한 어린아이나 노인과 나누어 먹거나 또는 그들에게 다 주어버릴 수도 있다. 사실은 혼자 다 먹어버리거나 주인이 오지 않으면 그냥 먹고 달아나는 것이 본성에 충실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음식이 놓였을 때 내가 다 먹어버리는 것이 즉 본성에 충실한 행위인데 그런 어떤 려의 사고작용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베풀었다면 그것은 순자의 어떤 성악설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를 필자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본성의 욕구와 반대 방향으로 행동을 선택하고 굳센 의지로 본성을 억누르면서 참아내기도 한다. 자, 그래서 생각 이후의 행동으로 옮기는 의지적 실천 단계가 자,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베풀어주는 행동으로 옮겨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위의 어떤 의지적 실천과 행동이 순자의 성악설과 맞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배치되는 어떤 현상의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려와 위가 작용하는 사례를 들어줬어요. 자, 그럼 본문 세 번째 부분에서 그럼 순자의 성악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자, 볼게요. 자, 순자는 본성대로 가면 결과는 악이고 본성을 거스르는 의지적 실천대로 가면 선이기 때문에 성은 악이고 위는 선이라고 한다. 성은 악이고 위는 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본성을 거스르고 내가 선을 실천했다면 그 위가 발현된 것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또 해줬죠. 성, 즉 인간이 본성은 악하지만 인간은 의지적 실천행위인 위에 의해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본성은 악하지만 사고작용에 의해서 성찰적 사고작용에 의해서 내가 선을 베풀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자의 입장이었네요. 자, 그래서 순자가 인간의 어떤 본성을 악하다고 보았다고 해서 본성대로 살고자 한 것은 아니다. 그에게는 의지적 실천을 통해서 본성이 가져온 악한 결과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아갈 것인가가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지만 그것의 선한 작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느냐에 순자가 초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순자의 어떤 철학은 위에 그 가치가 있다. 순자의 그런 어떤 성악설의 이론에는 네 단계의 어떤 작용 중에 이 위에 그 핵심적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위를 즉 실천적 의지를 어떻게 발동하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악하게 변하기도 하고 사회가 선한 모습을 띠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순자의 철학은 의지에 기초한 철학이다. 순자의 철학은 의지에 기초한 실천 철학이다. 라고 하면서 순자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순자의 핵심 철학인 위를 받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구현해낸다면 선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점에 초점을 뒀네요. 필자가. 선생님은 순자의 성악설을 비판하면서 나아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순자의 4단계 중에 위에 초점을 두어서 그것을 선하게 변화시킨다면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었어요. 자, 본문 4번째 부분인데 본문 4번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